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최근 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선별지급이냐 또 그리고 보편지급이냐 이 부분을 놓고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큰 그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결국 이제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은 됐지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논쟁이 단순한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근본적인 그 이념의 차이 이런 것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 후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 배경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앞으로 민주당 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문제를 그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상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이상호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그 이후의 그 상황들 그것도 좀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짚어봐 주시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예상대로 이낙연 대표가 60%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어대낙으로 표현되는 이제 대세론을 확인한 셈인데요. 당 대표가 되자마자 첫 시험대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내 이제 이견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내 그 이견에 가장 이제 목소리를 높인 것이 현재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죠. 바로 이제 이재명 도지사였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대표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뭔가 그 방향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 사람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이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를 이제 정치에서는 보통 이제 이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념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인 정치적 집단이 바로 이제 정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은 좀 비슷한 정치적 이념을 지닌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같은 당에서 그것도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두 사람이 이념적으로 뭔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중요한 지적이겠네요. 자, 그러면 왜 그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은 이제 살아온 대로 생각을 한다고 하죠. 두 사람이 살아온 이제 인생 행보에 어느 정도 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면서 자서전 같은 서적 그리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직접 올린 글 그리고 이제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사는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순서대로 한번 좀 짚어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주 어린 시절 여기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출생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1952년생으로 전남 영광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 관계는 이제 원래는 10남매에 있는데 형제 3명이 어릴 때 죽어서 4남 3녀 가운데 장남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1964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5남 4녀 가운데 7째로 태어나긴 했는데 누나 둘이 이제 어렸을 때 죽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째로 자라게 됩니다. 이 형제 그리고 부모 이런 그 가족 내에서 어떤 관계였는지 이게 사람의 그 성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관심이 좀 어땠는지 지원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집안의 상황은 좀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죠. 네, 보통 당시 이제 시대가 그랬던 만큼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모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점은 이제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는 비교적 좀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자랐고 이재명 지사는 이제 그러지 못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영광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때 광주로 유학을 갑니다. 광주 북성 중학교를 거쳐가지고 지역 명문고인 광주제일고를 졸업하죠. 대학도 이제 서울대 법대로 진학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다른 형제들은 모두 이제 고향에서 중고등학교 정도만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자주 언급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는 민주당 지방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조합장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좀 아버지가 배움이 짧아서 스스로 이제 그 기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아버지가 이낙연한테 내가 어려도 너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지금의 저희가 있게 한 출발이었을 텐데. 이낙연 대표 보면은 이제 집안을 대표하고
집중적으로 지원도 받고 결국 또 기대도 한껏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또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이제 나 그리고 조직 여기에 대한 모든 이제 책임감 뭐 이렇게 확대될 것 같고 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는 좀 어떤가요? 네, 이재명 지사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안동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가족이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성남 상대원 공단에 취직을 해서 공단 노동자 생활을 합니다. 이때 뭐 이재명 지사가 왼쪽 손목을 다쳐서 장애를 얻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고 고졸이 돼야 작업반장이 될 수 있으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은 이미 많이 유명하죠. 그 이재명 지사는 그 성장 과정 이걸 보면은 집안의 도움 뭐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검정고시를 공부할 때도 이재명 지사의 가족들이 이재명 지사 공부하는 걸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버지는 이재명 지사 일을 마치고 밤에 공부할 때에도 전기료 아깝다고 등불 켜놓고 공부를 하니까 그 등불을 좀 더 어둡고 전기료가 전기를 적게 먹는 그런 등불을 바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학력고사 성적을 확인하러 갈 때에도 차비가 아깝다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도 하네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82년도 대입 학력고사를 봤는데 이때 이재명 지사의 성적은 이재명 지사의 말에 따르면 서울대 한두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도 갈 수 있는 점수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도 장학금과 그리고 생활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중앙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또는 그 감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그랬었는지 이런 좀 그 느낌이 좀 드네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거를 완벽하게 다 성취하지 못했던 그런 좀 한 같은 것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또 다음으로 이제 대학 시절을 살펴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이 두 사람의 선택이 조금 묘하게 엇갈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요? 둘 다 법대로 진학을 한 것까지는 같은데 사법시험을 놓고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보통 집안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보통 더 어려운 사람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좀 보통 사람들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반년 정도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취직을 선택합니다. 잠시 한국투자신청을 다녔다가 동아일보 이제 기자가 됩니다. 이낙연은 넥타이를 전날 밤에 고른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당시 고시 공부를 포기한 이유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염치가 없었다. 군대에서 전역한 후 한 친구가 월급을 쪼개 고시 공부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제 7달 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고향의 동생들과 친구 보기가 부끄러워서다. 전남 영광에서 7남매 맞이로 태어났다. 분유를 쌀뜨물 수준으로 묽게 타먹고 커온 형편이었다. 형제들을 대신해 상경을 했으니 느긋하게 고시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고시 공부를 이제 포기한 데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 가족은 사실 그 이낙연 대표에게 뭐 든든한 후원자도 되지만 또 굉장한 그 미안함의 대상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이낙연 대표가 가족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대한 건 같은 책에 한 구절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우자인 김숙희 여사와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을 때 이낙연 대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숙희 여사가 왜 그런 걸 묻냐라고 이제 되물으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은 제 가족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학 시절이 좀 어땠나요? 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약차까지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를 악물고 이제 공부한 원동력에는 공장에서 이제 일하던 시절에 얻었던 장애에 따른 그 콤플렉스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취직이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고시 공부만 살 길이었다라고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재명 지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삶은 계속 그 절박함 뭐 이런 거에 연속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절박함이 결국은 이제 그걸 이겨내는 그런 그 상황 그리고 그 성취 뭐 이것들로 쭉 전개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이제 중앙일보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제 대학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인터뷰인데요. 이상돈 교수가 이제 이낙연 대표와는 대학교 시절 동기, 이재명 지사에게는 대학 시절 교수로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학 시절을 이제 모두 지켜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상돈 교수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 깔끔하게 입고 다녀서 집이 가난한 줄도 몰랐다. 뒤에 알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고시 공부를 못하고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회상해 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나 힘들어서 그랬는지 학교에서는 도드라지기보다는 무색무취한 학생이었다. 한편 또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중앙대에서 학내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많았는데 이재명 지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카리스마도 있었다. 그래서 교수들이 학생을 설득할 때
이 지사를 불러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효과가 있었다. 또 의리도 있어서 학생 운동을 하느라 취직이 안 된 학생 후배들을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다가 일자리를 주기도 했다. 대학생 이낙연하고 이재명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의 그 이미지하고 비슷하게 연결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년 시절 그리고 대학생까지 좀 살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두 사람이 정치 입문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놨는지 이걸 좀 살펴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20년 동안 하다가 정치권의 고물이었던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계에 발을 들입니다. 1989년 한 차례 권유를 거부했다가 일본 특파원에 갔다 오고 나서 16대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 모두와 이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인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이력을 봐도 이제 좀 비교적 정치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는 5차례 총선과 그리고 한 차례 지방선거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당선되고 승승장구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정치 입문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재명 지사도 삶의 궤적과 좀 비슷했습니다. 이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에 출마하려고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단수 공천을 받습니다. 단수 공천이 가능했던 게 그 당시 성남이 이제 한나라당의 강세 지역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성남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제 한나라당이 상당히 이제 열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전 성남시장한테 밀려서 패배를 했고 그 뒤에 2008년 이제 18대 총선에서 한번 도전했다 낙선을 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성남시장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조금 운이라고 할까요? 뭐 상황이었다고 할까요?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이제 3천억 원이 넘는 호화 청사를 짓고 그리고 성남시에 이제 7,285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안기면서 지역의 여론이 안 좋아졌던 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이낙연 대표에 비교해서 이재명 지사는 정치에 입문할 때도 굉장히 혼자였다. 뭐 이런 느낌이 좀 확 드네요. 사실상 뭐 좀 중간에 보니까 실패도 좀 있었었는데 이제 성남시장에 당선되는 그 기회, 그 하나를 잡고 계속 살아나는 그런 행보를 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까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정말 그 대단한 생존력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낙연 대표는 이제 가족의 지원 그리고 뭐 서울대 법대, 동아일보라는 거대 언론 그리고 유력 정치인의 권유로 정치 입문, 주변 조직과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마련된 질서를 통해서 성장한 인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직장도 그렇고 정치 입문 과정들을 다 보면은 큰 조직에 이제 섞여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가족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했죠. 주변의 조직의 도움보다는 이제 장학금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개척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제 이게 그 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낙연 대표를 보면은 그 발언이 비판이 이제 너무 신중하다, 너무 진중하기만 하다. 그래서 좀 색깔이 없다. 이낙연 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왔고요. 이낙연 대표에게 장점이기도 하고 또 딛고 일어나야 될 어떤 그 문제점이기도 하고 뭐 이런데 좀 어떻게 나오나요? 이낙연 대표가 왜 그런 화법을 쓰게 되는지는 이제 인상 과정에 짚어봐 보면 알겠지만 항상 나의 말이 이제 주변에 미칠 영향과 그리고 조직에서 나의 위치를 이제 고려한 게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직책이 없어서 말을 아꼈다. 뭐 당에는 당대표가 있고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다. 뭐 국무총리는 2인자지만 당대표는 1인자다. 뭐 당대표가 되면 새로운 이낙연을 보게 될 것이다. 같은 발언에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반면에 살펴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이제 밀고 가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말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꾸밈도 없고 주변의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이다다 뭐 이런 그 지지를 받고 반면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적이 많아지는 뭐 이런 그 부작용도 좀 있고 뭐 이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로 합니다를 뽑아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직접 쓴 자전적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시장을 하면서 성남시에 이제 모라토리움을 해결한 뒤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시는 합니다. 라고 했죠. 별다른 수식어도 필요 없고 그냥 짧고 강렬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선명해서 적을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대표적 발언 하나를 뽑아보면은 한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광화문 집회를 이제 연 세력들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고 연대의식, 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게 완전히 결여된 것 아닌가. 정말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뭐 다른 표현은 몰라도 정말 사람 맞나 싶네요. 뭐 이거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다, 사이다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또 그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은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를 두고서 이제 찬성을 하는 쪽이나 또 반대를 하는 쪽이나 보면은 좀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쓴 화법 자체가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그 굉장히 다른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과연 그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왜냐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민주당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형성되어 왔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민주당 지금 내부가 어떤지도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죠. 민주당의 이제 뿌리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한없이 올라가면 이제 대한민국 건국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논의를 이제 현재 활동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활동한 시기 이제 군부 독재 이후 시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주요 중요한 정체성 그리고 이제 목표는 바로 이제 군부 독재 타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비교적 야권 그리고 뭐 재야, 투쟁, 뭐 진보 이런 표현들이 어울리는 인물들이 주류였죠.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이 이제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세력의 목표도 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직선제 이제 대선이 처음 치러졌는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확 끊어지지 못한 이런 점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을 때도 1992년인데 그때도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것들로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제 과거의 문제가 좀 이어져 가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사실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7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근데 이제 이것 역시도 김영삼 대통령과 좀 비슷하게 DJP 연합 뭐 이래가지고 김종필 그 대표 쪽하고 이제 연합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롭게 탄생하는 뭐 이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사실 민주당에서 그 결속을 하게 하는 힘은 바로 그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바로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화를 이뤄내야 되겠다는 이 명분과 이 힘. 이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 확실한 적이 있으니 내부는 단결을 할 수밖에 없죠. 내부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필요 없는 게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절대절명의 절실한 이런 그 타겟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내부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제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의원 수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 목소리가 이제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원이 180명 가까이 들었고 게다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도 이제는 과거에 이제 만년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하면서 여당이었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인적 구성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옛날에 투쟁하던 시절에는 뭐 진보, 야권, 대표적으로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그리고 뭐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제 주류 구성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진보 쪽에서도 보면 뭐 사회운동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장애, 청년 등으로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고 심지어 이제 관료 출신 그리고 법조인, 기업인 출신 등 좀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계층들도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이제 흡수가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결국은 당내 이제 논의되는 정책에 관한 것, 또 그 이념에 관한 것들, 뭐 철학에 관한 것들 이런 것에 이제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뭐 이거는 분명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극단에 있는 그런 정책보다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을 내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범위의 정책이 다 민주당 속에 이제 흡수가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머지 정당들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는 뭐 이런 모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제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존재감이 줄어들게 된 것도 물론 이제 의석수의 한계도 있지만 민주당과 좀 차별화된 색다른 주장을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점이 좀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속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정치권의 흐름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세계적으로 그 양대 정당이 오랫동안 정착돼 있던 그런 국가들 보면은 내놓는 정책들, 강령들, 철학들 뭐 이게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에서 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죠. 대체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정책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양극단에 있는 이런 그 정책이나 이야기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사실 경제학자인 호텔링이 얘기해서 호텔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도로 이제 모여드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오랫동안 중도에 있는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해왔던 뭐 이런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보면은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까지는 뭐 민주 대 반민주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 모습들이 좀 이어져 왔지만 지금은 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이런 구심력, 이 힘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원래 지향했던 그 이념적인 색깔과 성향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원심력,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지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향방에 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드러난 이제 의견이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런 구도가 이제 계속 좀 반복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떠한 사안에서 어떠한 그 반응들이 일어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두 유력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정도로 의견이 갈리고 또 민주당 내 세력마저도 갈리게 되면은 정말 분열도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채널 후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주요 정당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계속 집중해서 추적해 보기로 하고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의 사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